네, 상무님 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저희 게스트분들 모시면 공통적으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1억 원 투자 이야기가 있는데 갑자기 나한테 1억 원이 생기면 이거 당장 어디 투자하고 싶잖아요.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실 건지,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하실 건지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레버리지 사야죠. 라고 하면은 너무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결국 이제 투자는 투자랑 투기를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의 거의 실물을 계산했을 때 그게 이제 오버가 되면 그건 투기가 되는 거고 도박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네, 그리고 내가 정상도 이제 나중에 회수 가능성과 이런 걸 했을 때 그것에 대한 것이 매칭되면 그건 투자다라고 보는 거.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사람들이 많이 하고 선호하는 이유가 실물이 남아있거든. 실물 남아있잖아요. 물론 이제 가치는 계속 변동이 되겠지만, 근데 이제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명 그 회사 지분을 산 거지 바로 실물을 보이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개념의 투자였던 것 같긴 한데, 1억 원이 생긴다면 저 같은 경우 뭐 아까 레버리지 같은 경우 그 투기에 대한 부분이고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 같은 경우 이제 지금 좀 제 성향은 약간 보수적이에요. 제 돈 갖고 할 때는. 궁금해요. 이야기해 주세요. 제 돈 갖고 고객 돈 갖고 할 때는 이제 좀 더 날카롭게 보는데, 근데 제가 회사 운영하는 것처럼 제 돈을 굴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또 장중에 어떻게 제 돈 만드세요? 할 수 없다 보니까 좀 더 약간 자산 배분형으로 저는 많이 이렇게 배분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요. 물론 이제 미래 성장성은 아직도 의심할 여지는 없지만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지금 금리 인하와 이런 여러 가지 봤을 때 좀 변동성이 커질 것 같다. 사실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앞으로도 충분히 네. 커질 수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건 좀 기술적으로 보수적으로 볼 것 같고, 저는 지금 장기적으로 해봤자 한 2년 보고 있는데 약간 채권 비중을 늘릴 거예요. 이제 듀레이션을 좀 늘리려고. 그동안 이제 금리도 높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제 짧은 단기채 위주로 이제 구성을 많이 했었거든요. 채권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듀레이션을 조금씩 확대하려고 보면서, 확대한다는 건 약간 장기채로 조금씩. 물론 지금 최근에 아까 처음에 장기채가 금리가 많이 오르겠는데 오히려 지금부터 더 오를 가능성은 높진 않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금리도 인하했으니까 단순 수급적인 요인들이 단기적으로 튀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장기채를 조금씩 편입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장기채 쪽 보고 있고, 그리고 아까 저희가 금리 수혜 섹터 뭐 바이오나 혹은 금융주, 원자재까지 한번 좀 너무 기술주에 이제 기술 성장주에 포커싱 되지 않고 거기 외적인 다른 섹터들에 대해서 좀 많이 비중을 높일 것 같아요. 기술주는 더 늘리진 않고, 더 늘리기엔 조금 불편하고요. 늘지 않고 그쪽을 조금 더 1억 원이 들어오면 그걸 좀 보완하면서, 이제는 올 것 같아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달러가 대부분 약세가 되잖아요. 달러 약세에 따라서 거의 수혜받을 이제 결국 분산 투자를 할 때 저희가 국가적인 분산, 뭐 섹터 분산은 기본적인 거지만 이제 국가의 분산을 했을 때는 이제는 달러 약세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제 이머징 국가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뭐 베트남, 인도, 차이나는 좀 다른 개념이고, 그것이 좀 이머징 국가도 다시 한번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게 보고 있어. 그래서 최근에 미국 금리가 계속 이제 높은 수준 유지해서 이머징 시장이 좀 약했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이머징 시장에도 다시 한번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머징 쪽도 한번 포트폴리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은 하되 너무 한쪽에 이제 치우쳐지지 않고 그동안 성장주 외에 다른 섹터들 위주로 이제 배분을 해놓으려고 앞으로 2, 3년 동안은 금리 인하 시기로 진입하면서 그쪽이 더 오를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 변동성을 조금 더 낮추면서. 그래서 저는 그쪽 오히려 더 보고 있어요. 좀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 지금 이머징 국가 이야기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완전 미국에만 올인돼 있거든요. 근데 보면 그 국내에서도 이제 ETF 계속 나오니까 뭐 인도 어디 뭐 베트남 생각보다 이머징 국가들 ETF 저희 또 다른 데에서는 뭐 사우디도 나오고 많더라고요. 그 지금 ESG에서도 이머징 국가 많이 포트폴리오가 좀 구성하고 있으신가요? 어떻게 돼 있어요? 궁금하네요. 저희 일단 회사에서는 편입은 하되 다 이제 재간접 쪽으로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은 틀려. 미국은 이제 거래량도 많고 해서 이렇게 매도하면 대부분 매도가 되잖아요. 근데 이머징은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아직 또 국가별로 이제 협약이 한지 매매 시스템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나마 미국 주식이 지금 활성화된 이유가 또 뒷얘기지만 증권사가 다 이제 미국의 그런 현지 브로커들하고 다 연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주문내면 그 주문을 받아서 미국에서 브로커가 주문해서 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말레이시아는 어떻게 할까요? 뭐 믿을 수 있을까 그 브로커를? 이미 검증된 미국의 그 브로커들하고 증권사들 협약이 돼서 이게 했었던 건데 또 각국가 그런 게 직접 투자하려면 좀 이슈가 많아요.
그 중국 그 현지 아직도 거기 A 주식은 직접 투자자가 아직 제한돼 있잖아요. 외국인이. 맞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직접 투자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재간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해외 투자하는 운용사의 상품이라든지 그런 식 ETF 프로그램. 잘 찾아보시면 미국 상장 ETF 중에서도 이제 해외 투자 그런 이머징 투자는 그 ETF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구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방법도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보면서 이제 현재는 재간접형으로 그런 회수의 안정성과 그런 걸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최근에 하나 이슈도 있었잖아요. 원래 미국 주식 낮에도 거래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 안 돼요, 지금. 지금 막혔잖아요. 엔비디아 $90 네. 이후로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미국 현지 브로커가 갑자기 그때 급락을 하다 보니까 네. 저희 한국에서 들어온 주문을 안 받아버린 거예요. 받았구나. 제대로 안고 체결을 안 해준 거야. 근데 이거를 그냥 시스템 이상이라고 네. 책임 소재를 물기도 애매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된 거구나. 야 쟤네 못 믿겠다. 야 일단 주간 다 닫자니까 모든 증권사들이 닫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간 거래 때문에 또 활성화되는 척 되다가 게다가 또 스프레드도 컸고 이 미국 현지 장이나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그런 이슈가 있어서 닫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주식 투자하실 때 이런 것도 좀 메커니즘 알고 하셔야 돼요. 예. 국내 주식하고는 다르게 해외 그런 미국에 있는 브로커 통해서 증권사 주문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이제 체결 가격이라든지 거기에 이슈가 좀 있을 수는 있어요. 아직은. 네. 네, 맞아요. 그 8월 5일인가 7일날 그때 그 폭락 엔비디아 $90 초반 찍은데 네. 그때 산 사람들 되게 야, 나 오늘 $91에 엔비디아 샀다고 엄청 좋아했는데 그렇지 그날 저녁에 보니까 롤백 됐다고 안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네. 우리가 주문 받은 거를 걔네가 이제 안 했구나. 네, 안 한 건데. 네. 뭐 자기들 시스템 이상하다고 다 계약서상 그런 이슈는 그리고 넘겨버리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국내 이제 그 투자자들만 좀 피해봤다 이렇게 얘기가 돼버린 거죠. 네. 그리고 그 또 그 이머징 국가 ETF 이야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운용사나 이런 자문사도 그냥 뭐 어디 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어디 나 뭐 말레이시아에 투자할래. 그럼 미국에 있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ETF 그냥 딱 사면 끝. 그런 식으로 미국이 진짜 ETF가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면 놀라는 게 지금 한 2천여 개 이상 있다고는 하는데 계속 새로운 ETF도 상장이 되고 물론 이제 중요한 이제 투자의 대상을 볼 때는 거래량과 이런 것도 봐야겠죠. 근데 다양한 수단이 너무 엄청 커진 시장이에요. 미국 ETF 시장이. 제가 처음에 입사할 그때 2008년도 때도 아직 ETF 시장이 이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2010년대 이후로 미국 중심으로 지금 ETF 시장이 확 커진 거예요. 거기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계속 그런 게 상장되는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미국 ETF 미국 시장에 상장되는 ETF가 그런 거를 커버리지하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다. 네. 그리고 아까 그 금리 수혜 섹터 중에 이제 바이오하고 뭐 그 금융주 투자하신다는 이야기 좀 하셨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좀 날카로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이 바이오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코로나 때 뭐 코로나 이번에 어디 나온대 화이자에서 뭐 나온대 모더나에서 뭐 코로나 치료제 나온대 우리나라에 어디서 뭐 임상실험 3사 했대 막 얘기 많았는데 그 지금 4년이 지난 지금도 코로나 치료제 아직도 만든 회사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 만든다는 그런 회사들이 마이너스 8, 90%로 지금 가 있는 회사들도 수두룩 빽뚝해요. 네. 저는 바이오 투자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데 그런데도 바이오 주식 사실 지금 뭐 그 한국으로 치면 뭐 저희는 한국 주식 아니고 미국만 이야기하지만 알테브젠도 그렇고 엄청나게 떴잖아요. 네네. 바이오 주식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투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섹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도 바이오를 어떻게 눈여겨봐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저도 동의합니다. 진짜 바이오는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같은 네. 초보 투자자분들이 네. 그 굉장히 투자하기 어려운 섹터거든요, 바이오가. 네네. 바이오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주식 투자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계속 이슈 테마주라고 해서 계속 이제 바이오 쪽에 한 종목에 이제 삼상 실험 들어간다, 미국 FDA 승인 들어간다 그런 이슈로 계속 쭉 갔다가 쭉 내고 되는 경우 하나도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리고 아직 손실되는 투자자분들 이슈 또 소송 거는 이슈도 있고. 바이오 주식이 아니다. 바이오 ETF에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니면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 기업들. 네, 그래서 국내 기업은 워낙 변동성이 크고 투기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렇죠. 그것도 이제 구성되어 있는 바이오 ETF라든지 혹은 이제 미국에 상장되는 기업들. 이 투자가 이제 바이오 좀 투자에 접근을 보시면 그쪽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편안하실 것 같고요. 근데 대표적으로 지금 바이오가 헬스케어 쪽이잖아요. 네, 21페이지 보시면은 저희 같은 경우 바이오 중에서도 온콜로지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온콜로지가 뭐냐면 미국 그 암이나 이런 종양학 그쪽에 대한 시장인데 지금 이 시장이 보시면 앞으로 27년도에 제일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 쪽에서도 이제 종양학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게 지금 저는 그래서 저 온콜로지 파트에 지금 투자를 조금 포트 일부를 넣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조금 중장기적으로 한 4, 5년 정도는 이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서 이쪽 세부 종목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온콜로지 검색하면 다 나오실 거예요. 네, 대표적인 미국의 그 바이오 기업들이 있어요. ETF로 하면 네, 되니까. 네, 다 있어요. 네, 대표적인 뭐 미국에서 제일 큰 뭐 일라일리 그런 기업들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종양학 쪽이 좀 커질 거기 때문에 특히나 금리 인하가 들어가면 기술주에 집중됐던 시장의 관심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쪽도 상당히 이렇게 가격 수급으로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제 돈 투자한데가 눈이 반짝대네요. 네, 이쪽은 오를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온콜로지 파트가 조금 한번 이제 지켜보요. 대부분 온콜로지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바이오에서도 종양학이 그 하나의 섹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쪽을 한번 보시는 것도 하나 저는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 있어서 한번 이쪽 바이오 파트도 한번 볼만하다. 근데 이걸 개별 기업으로 투자한다? 좀 불편해요. 미쳤죠. 불편해요. 제 돈이 1억 있으면 1억을 다 못 나요. 한 주만 사볼까? 요건 모르겠는데 하는 게 좀 불편해. 왜냐면 이제 너무 급등하고 그 수급의 요인들이 너무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온콜로지 회사랑 관련된 국내 기업이 최근에 상장을 주가가 확 급등을 했거든요. 네, 어떤 기업인지 알고 있었는데 저는 못 담았었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어디가 뭐 이렇게 제휴한다, 뭐 같이 개발한다, 요 이슈들로 어떻게 이벤츄얼징으로 계속 가격 급등락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투자하기, 포트폴리오 투자하기 좀 불편하다. 근데 이걸 좀 더 완화시킨 게 바이오 펀드 ETF로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성장은 내가 가져가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 시장 섹터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지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다. 네. 또 저 개인적으로 바이오를 전 좀 무섭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래에셋을 쓰고 있는데 미래에셋에 이제 해외 투자 보면 1위부터 50위까지 등락률 그러니까 1위부터 50위까지 그 거래량 나와요. 어떤 주식 제일 많이 거래되는지. 엔비디아, 테슬라 1, 2위 있고 나머지 이제 아래 쭉쭉쭉 있는데 보면 뭐 마이너스 50% 플러스 50% 하루에죠. 그런 종목들 보면 다 그 이제 중소 바이오예요. 그렇죠. 그 변동이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ETF로 좀 몰아서 여러 개 좀 나눠서 투자하면 괜찮은데 개별주로 투자하는 거 진짜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은 업종은 이렇게 또 이렇게 전망이 이렇게 좋을 수 있다. 네, 또 참고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바이오에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얘를 그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장 섹터가 될 수 있어서 바이오 안에서도 요 섹터에서 그 전체적인 섹터가 이게 수혜를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 시장 섹터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일라일리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런 바이오의 모든 친구들 중에 가장 대장주가 릴리잖아요. 지금 시총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핀비즈라는 미국 사이트에 보면 뭐 그 네네네 나와 있잖아요. 뭐 이제 그 가격 시총 얼마인지 그 다음에 뭐 오늘 몇 올랐는지 거기에 보면 이제 PER 그 비율 나와 있습니다. 릴리가 굉장히 높아요. 제가 어제 봤던 게 120인가 130인가 하는데 그럼 사실 말도 안 되게 높은 가격이잖아요. 참고로 엔비디아가 뭐 50인가 60 정도고 테슬라가 60에서 70 정도 되는데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금 릴리 같은 이런 바이오 대장주들 앞으로도 더 갈 수 있나 봐요. 뭐 비만 치료제가 사실 초대박이 났잖아요. 국내에도 이제 조만간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PER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요? 혹시 어떻게 보세요? 이런 대장주들, 바이오의 대장주들. 그러니까 매니저마다 또 틀리세요. 보면은 그냥 개인적인 의견 얘기해 주시면 돼요. 바이오 쪽이 아니고 정통 운용하신 분들은 바이오 안 본다 나는. 바이오 안 하신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그 기본적인 그런 밸류에이션이든 그거를 측정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예 측정이 불가한 수준이면 100이 넘어가는 그리고 재무제표는 다 빨갛게 마이너스 손실이고 이건 할 수가 없는 그런 분들은 안 되는데 이제 반대로 이제 바이오 쪽에 전문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결국 이제 미래의 성장성 보고 한 거예요. 이것이 신약이 개발됐을 때 신약에 대한 삼상 통과 가능성 됐을 때 그 시장의 효과들 그걸 보고 그 가치. 근데 지금은 결국 이제 회사가 상장을 하는 이유는 자금 조달이거든요. 채권을 발행하고 돈이 필요해요. 개발하려면 그 전문 인력들과 그런 것들 원료 원재료 그 돈이 드는데 근데 그 동안은 수익은 없을 거고 그러니까 회사는 계속 적자 상태로 부채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바이오 기업의 특징이에요 이게. 근데 그거 보고 투자 누가 합니까? 안 하죠. 네, 근데 그 미래 성장 가능성과 이런 것들 보고 투자하는 거긴데 단순히 PER 재무제표 보고 판단하기는 바이오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지금 시장이 뭐 규모라든지 뭐 그런 것들 이제 그 자기가 시장이 어느 정도 마켓에서 이제 그런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과 앞으로 개발될 것들 이제 이런 것들 보고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는 안 넣어요. 하긴 하지만 많이는 안 넣어요. 진짜 분산을 해야겠다. 예, 분산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왜냐면 정말 그 시장 결국 수급으로 가격을 주는데 이게 10,000원이었던 게 언제 2,000원, 3,000원에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지금의 본질 가치만 봤을 때는. 그렇게 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분산해서 그것도 일부만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네. 아, 제가 그 왜 여쭤봤냐면, 저는 바이오 투자는 개인적으로 안 하고 있게 이제 빅테크 위주나 아니면 기술주 위주의 반도체 위주의 ETF로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얘기했던 매그니피센트 세븐 같은 그런 대장주들이나 뭐 미국의 유명한 이제 뭐 설계 기업, 반도체 기업들 보면 지금 이미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수십조 원씩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보면. 그러니까 어차피 돈 잘 벌고 있는 기업이니까 주가 뭐 올라가겠지 했는데, 바이오는 지금 그렇게 안 돼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대장주인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릴리도 PER이 높은 게 벌어들이는 그 돈 대비 주가가 비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좀 저는 되게 투자하기 좀 무섭게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상무님의 이 이야기해주신 좀 얘기로 들어보면 바이오 주식이 좀 다르게 좀 다가올 수도 있겠네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비싸다라는 딱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무섭거든요. 아, 바이오는 아무래도 기대감 위주로 봐야 된다. 바이오를 하시란 게 아니다. 네네, 이런 성격을 보고 초보자가 투자할 수 있는 보셔야 돼. 영역은 예. 진짜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PER을 보실 때 방금 말씀드렸죠. 매그니피센트랑 PER 비교하시면은 안 되시고요. 그렇죠, 맞아요. 동종업계 PER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죠, 예, 맞아요. 그래야지. 그건 알았어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에 PER과 이거를 비교하시면 말도 안 투자할 돼요. 가치가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기술주도 비싸요. 그럼 뭘 투자해야 돼? 그럼 가치주 이게 네네. 뭐 코카콜라 그쪽 가야 되는데 맞아요. 그쪽은 또 다른 거잖아요. 네네. 투자의 대상이 되는데 이거를 보시려 상대적으로 보셔야 돼요. 상대적으로 좀 보셔야 돼요. 그 맞게 네. 섹터에 맞게 PER을 봐야 되는 PR을 보고 네, 그런 걸 봐야 되는데 물론 기본적인 밸류에이션 분명히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네, 이제 다만 섹터에 따라서 보는 어디에 좀 더 집중해서 좀 평가해야 될 것이 다를 수입니다. 네. 네. 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럼 또 기존에 투자하셨던 섹터 중에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섹터 어떤 것들 있으세요? 그 증권 계좌 안 까도 되니까 그냥 이야기해 네. 주세요. 네네. 이게 참 이게 어차피 궁금해요. 회사 운용하는 그런 시스템 저희가 로직에 의해서 그 철저하게 밸류에이션 모니터링해서 어떻게 보면 난 이거 좋으니까 사자 이러진 않거든 절대. 그렇게 틀으면 안 되죠. 네, 근데 제 개인 계좌는 틀리잖아요. 네, 그렇죠. 네, 하시고 싶은 이게 말씀. 이게 종목하고 사랑에 빠지시면 안 돼요. 왜냐면 뭐 내 자식이 성적 떨어졌다고 집 나가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다려 주잖아요. 그 기다림이 길면 안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결국 이제 수출로서 이제 계속 외화를 벌어다니는 그런 수출 위주의 국가거든요.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고 결국 일본만 되더라도 인구가 2억이 넘으면 내수가 가능해요. 네, 그렇죠. 1억 이상인가 1억 네. 5천 이상 내수가 가능. 내수가 가능해요.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냥 수입 없어도 내수도 다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어디 반도체 두 번째가 조선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시 이제 조선업은 국내가 아직도 기술이 조선 기술에 대해서는 거의 글로벌 세계 맞습니다. 원탑이에요. 네네. 탑이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그래도 한번 오겠다. 조선 다시 한번 이제 무역이라는 게 활성화되면 해서 조선을 이제 좋아해서 조선업종을 많이 이제 제 포트에 이제 제 개인 계좌에 많았었는데 좀 기다림이 좀 길었고 올해 괜찮습니다. 네네. 올해 좀 괜찮았고 실제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업 탑3 이제 ETF를 보시더라도 네네. 좀 국내는 지수 투자라고 좀 말씀드려 좀 죄송해요. 왜냐면 지금 코스피 지수가 박스피니까. 보합이에요. 보합. 네네. 네. 지금 올해 연초 대비해도 보합이었는데 반대로 지금 제가 좋게 봤던 이제 조선 업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수익률 그나마 이제 시장을 아웃퍼폼을 했거든요. 꾸준히. 네. 그래서 조선업을 계속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는 조선업을 하시란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조선업 쪽이 조금 수익률을 저는 많이 끌어왔어요. 그래서 또 근데 반대로 이제 개인 성향이다 보니까 이게 아는 게 많을수록 분산하게 되면 이게 대박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생각보다 2차 전지 쪽은 많지 않았어 제가. 비싸 하다가 제가 좀 이제 개인 저희 운영 포트폴리오에 일부 비중을 넣어야 되니까 그거는 분명 이게 넣고 거기서는 수익을 얻었는데 제 개인 계좌에서는 못 넣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못 넣었어요. 많이 못 넣으니까 수익률을 못 따라가더라고요. 네. 근데 조선업은 이번에 끌어서 올해는 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한국 말고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종목으로 수익 보신 게 있으세요? 미국 같은 경우도 제가 그냥 제일 편하게 저는 투자했어요. 계속 뭐 유명한 가장 SPY 같은 종목 편하게 왜냐하면 나머지 신경 쓰고 해야 되니까 제가 제 계좌는 오히려 신경을 못 쓰거든요. 회사 계좌 이제 회사 운용 계좌라든지 그런 거 시장 보고 나면 힘이 빠져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제 계좌가 이제 그런 지수나 이제 그쪽 났는데
성과가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과가 나쁘지 않은 거예요. 제가 기대했던 그 기대 수익률보다. 거기다 오히려 진짜 일반 그냥 너무 매일매일 이렇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냥 일부 미국 지수나 이 지수 투자하는 것도 좀 편하게 하시는 방법일 수 있겠다. 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또 제가 아직 그 미국 반도체 부분도 저도 갖고 있거든요. 네. 예, 갖고 다만 이제 그 분산 투자해야 돼. 회사 하다 보니까 분산 투자인데 그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네네. 뭐 제 돈을 다 이게 어디 한쪽에 몰빵하지 않는데 지금 미국 반도체 관련된 뭐 재간접으로도 제가 많이 투자할 건 일부 공모 펀드도 있고 뭐 이런 ETF 부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그쪽에서 수익이 올해 상반기는 괜찮았어요. 다 아시겠지만 그거 제 고객분들도 제가 반도체 일부러 연금 계좌에 편입을 해드렸거든요. 일부는. 근데 걔네가 지금 수익률 연금 계좌 수익률 끌어올렸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뭐 많을 땐 40%까지 어떻게 딱 이렇게 맞아가지고 그래서 일부 조금 축소하려다가 전체 비중만 크진 않아서 놔뒀는데 최근에 뭐 이제 하반기 돼서 좀 훅 내려왔다가 최근에 다시 반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일부 전체 포트폴리오 보시면 좀 편안하게 반도체를 투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대장 미국 주식.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미국 반도체라는 게 어떤 기업을 하는 특정이보다 이제 이런 상품 ETF라든지 펀드에서 제가 미국 반도체를 따로 이렇게 보유를 하고는 있어요. 저도. 네. 지금 아까 얘기해 주셨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진짜 원칙은 분산 투자가 맞는 것 같아요. 네네. 분산을 하되 여러 개로. 그때 시장에 보면서 그 비중을 계속 만져줘야 돼요. 네네, 알겠습니다.